퉁소 부는 나무꾼. 옛날 충청남도에 한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이 나무꾼은 퉁소를 아주 잘 불었지요. 산에서 퉁소를 불면 산새들이 제잘거렸고, 들에서 퉁소를 불면 들짐승들이 몰려와 뛰어다녔습니다. 그날도 나무꾼은 산에 올랐습니다. 산마루에 오르자 탁 트인 하늘과 흰 구름이 나무꾼을 맞이했지요. 나무꾼은 구름처럼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졌습니다. 나무꾼은 슬픈 가락의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퉁소 소리는 산속 깊은 곳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시냇물은 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흘러내렸지요. 새들도 나뭇잎도 숨죽인 채 퉁소가락과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마음껏 퉁소를 불고 나자 나무꾼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다시 하늘을 보니 흰 구름이 참 고와 보였습니다. 신나는 곡조를 연주하기에 딱 좋은 날씨였지요. 나무꾼은 다시 퉁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온몸을 흔들며 연주에 빠져들었지요. 그러자 숨죽이고 있던 숲의 모든 생물들이 한꺼번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뭇잎은 사락거리고 시냇물은 졸졸 흐르고 온갖 새들이 노래를 했지요. 연주가 끝나자 나무꾼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수백 마리의 들쥐가 나무꾼 앞에 있었습니다. 아마 나무꾼의 퉁소 소리를 듣고 몰려온 것이겠지요. 오! 놀란 나무꾼은 급히 피했습니다. 이제 퉁소를 함부로 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엄청난 들쥐떼를 다시 불러내서는 안 되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무꾼은 이제 퉁소를 불지 않았습니다. 나무와 새들은 퉁소 소리가 울려 퍼지길 바랬지만 나무꾼은 퉁소를 불지 않았지요. 그날도 나무꾼은 깊은 산속에 있었습니다. 커다란 나무를 향해 도끼를 치켜들고 있었지요. 하지만 나무꾼은 내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입을 벌리고 으르렁거리는 호랑이가 나무꾼 앞에 나타났기 때문이었지요. 나무꾼은 급히 굴참나무 위로 몸을 피했습니다. 불을 뿜는 듯한 호랑이의 눈빛은 금방이라도 나무를 넘어뜨릴 것 같았지요. 호랑이는 하늘을 향해 어흥 소리를 냈습니다. 어흥, 어흥, 어흥. 세 번의 울음소리가 산속을 흔들며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호랑이의 신호였지요. 먹잇감이 있으니 빨리 달려오라는 소리였습니다. 잠시 뒤 7마리의 호랑이가 나무를 에워쌌습니다. 호랑이들은 계단을 만들어서 나무 위로 올라오려고 했지요. 나무꾼은 눈앞이 캄캄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호랑이들은 층층이 무등을 타고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내 죽기 전에 퉁소라도 마음껏 불어야겠다. 나무꾼은 퉁소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연주를 시작했지요. 어느덧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퉁소 소리가 끝나면 나무꾼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요. 나무꾼은 일부러 흥겨운 가락의 곡을 연주했습니다. 숲속의 나무가 모두 일어나 춤추고 싶어할 곡을 말이지요.
그래도 가슴이 떨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가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호랑이의 거친 숨소리가 가볍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랑이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맨 꼭대기에 있는 호랑이가 쿵 하고 떨어지자 밑에 있던 호랑이들도 우르르 떨어지고 말았지요. 나무꾼은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떴습니다. 바위에 부딪혀 죽은 호랑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맨 위에 있던 호랑이였지요. 밑에 있던 호랑이도 엉덩이를 신나게 흔들다가 그만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또 한 마리, 다시 한 마리. 이렇게 호랑이들이 모두 쓰러져 갔습니다. 마치 춤을 추다가 떨어져 죽거나 지쳐버린 것이었지요. 나무꾼은 퉁소를 불면서 나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퉁소가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그리 나무꾼은 생명을 구해준 퉁소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답니다. 미련한 두꺼비. 연못에 사는 미련한 두꺼비의 이야기입니다. 연못에 사는 한 두꺼비가 있었는데 아주 멍청했지요. 뭐든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는 법도 없었습니다. 그냥 놀고 먹는 것이 두꺼비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멍청한 두꺼비가 개를 한 마리 잡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개였습니다. 구워 먹어야 할까? 지져 먹어야 할까? 아니, 쪄먹는 게 좋을지도 몰라. 두꺼비는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좋아. 일단 발을 하나 떼어 먹자. 두꺼비는 개의 집게발을 잡았지요. 그러자 개가 몸을 옆으로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아이, 좋다. 가벼워지겠군. 뭐야? 좋다고? 이 녀석이. 두꺼비는 화가 났습니다. 안 되겠다. 불에 구워 먹어야지. 두꺼비는 숯불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개의 나른한 목소리가 또 들렸지요. 정말 최고로군. 따뜻한 데서 푹 잘 수 있다니. 두꺼비는 다시 화가 났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지요. 개를 괴롭히며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두꺼비는 간장통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간장에 졸여 먹을 수밖에 없겠군. 개는 여전히 겁내지 않았지요. 그거 참 짭짤해서 좋겠다. 화가 난 두꺼비는 간장통을 던져버렸습니다. 정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두꺼비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요. 맞아. 물이 있었지. 물에 담궈서 숨 막히게 해야겠다. 그러자 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아, 이제 난 죽었구나. 그 좋은 방법을 내가 왜 생각해내지 못했을까? 두꺼비는 화난 얼굴로 물가로 갔습니다. 개는 가기 싫다고 버둥거렸지요. 두꺼비를 물려고 집게발까지 쳐들었습니다. 하지만 두꺼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신이 났지요. 이제 겨우 개를 괴롭혀서 죽인 다음 먹을 방법이 생각났으니까요. 그러니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물이 눈에 보이자 두꺼비는 망설이지 않고 개를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헤헤,
이제 죽겠지? 그런데 개가 물장구를 치며 좋아하는 것이었어요.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빌 줄 알았는데 멍청한 두꺼비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지요. 그냥 눈을 끔뻑끔뻑하며 아주 오랫동안 도망가는 개와 물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답니다. 소금장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재미있는데요. 이번엔 도둑 잡은 소금장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소금장수가 있었습니다. 소금장수는 몇 시간째 산속을 헤매고 있었지요. 밤이 깊어가는데도 마을이 보이지 않아 큰일이었습니다. 쉴 만한 집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소금장수는 급한 마음에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몇 시간을 돌아다니고 나서야 깊은 산속에 외딴 집 한 채를 찾아냈지요. 그런데 집주인은 공짜로 재워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서당에 보낼 수 없으니 소금장수가 대신 가르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까막눈인데 뭘 가르치지? 하지만 소금장수는 그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할 수 없이 소금장수는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주인은 저녁상을 푸짐하게 차려 소금장수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자마자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답답해진 소금장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마침 두리번 하는 부엉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리번 한다. 나무꾼이 외우는 듯 소리쳤지요. 두리번 한다. 멋모르는 아이들은 힘차게 따라했습니다. 이제 부엉이는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빙빙 돈다. 나무꾼이 다시 소리쳤지요. 빙빙 돈다. 아이들도 큰 소리로 따라했습니다. 부엉이는 이상하다는 듯 방안을 노려보았습니다. 어쨌든 소금장수는 한마디 더 할 수밖에 없었지요. 저놈의 눈깔! 저놈의 눈깔. 아이들은 깔깔거리며 따라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재미있는 공부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지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다. 내일 아침까지 달달 외우도록 해라. 만일 외우지 못하면 회초리 맛을 보게 될 거야. 소금장수는 서당 훈장님처럼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아이들은 서둘러서 배운 것들을 외우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머리가 나쁜 막내는 외워지지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형들이 잠든 뒤에도 외우기를 계속했지요. 이때 소금장수를 따라온 도둑이 산속 외딴집에 나타났습니다. 소금을 훔쳐다가 팔려는 속셈이었지요. 도둑은 먼저 집안을 엿보았습니다. 두리번 한다. 막내가 글을 외웠습니다. 도둑은 뜨끔했지요. 이상하지요? 모두 잠들었을 텐데 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말이에요. 불안해진 도둑은 울타리 주변을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빙빙 돈다. 아이는 계속 글을 외웠습니다. 도둑은 발이 땅에 붙어버릴 만큼 놀랐습니다. 놀란 도둑은 엉금엉금 기어서 문 앞에 이르게 되었지요. 엉금엉금 긴다. 땅에 내려앉은 부엉이가 엉금엉금 기어가는 게 보이네요.
엉금엉금 긴다. 소금 장수는 다시 부엉이를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아이들은 그 소리를 또 따라 했지요. 놀란 도둑은 엉금엉금 기어서 문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엉금엉금 긴다. 막내는 여전히 글만 외우고 있었습니다. 도둑은 들켰다고 생각했지요. 누가 자신을 보고 있는지 알고 싶어진 도둑은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놈의 눈깔. 막내는 큰 소리로 외우던 것을 마무리했습니다. 너무 놀란 도둑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소금은 찾아볼 시간도 없었지요. 그 뒤 도둑은 소금 장수가 묵었던 집 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소금 장수는 일어나자마자 제자들을 불렀지요. 어젯밤에 가르쳤던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장 잘 외운 사람은 막내였습니다. 밤새 애쓴 보람이 있었던 것이었지요. 소금 장수는 막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준 뒤에 길을 나섰습니다. 도둑 맞을 뻔했던 소금을 등에 지고서 말이에요. 하지만 소금 장수는 끝내 모르겠지요. 도둑이 자신의 소금을 훔쳐가려고 했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이새로 재물이 샌다. 이 사이에 틈이 많이 벌어져 있으면 재물이 새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아마 그 말은 이런 뜻일 거예요. 옛날 아주 말이 많은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말이 많은지 이들이 끼는 자리면 다른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요. 또 어찌나 시끄러웠는지요. 다른 사람이 말할 틈을 주지도 않고 셋이서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댔답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이 사람들만 끼면 다른 사람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지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꼭 남의 말을 하게 되고 남의 말을 하다 보면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을 더 많이 하게 되니까 좋은 것이 없었지요. 또 품앗이를 할 때도 일하는 시간보다 말하는 시간이 더 많으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친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친구만 없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재물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왜 재물이 모이지 않는지 산신령에게 물어보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고개를 넘고 또 고개를 넘어 말 많은 세 사람은 산신령을 찾아갔지요. 산신령은 세 사람에게 생전 처음 보는 황금 열매 하나씩을 주면서 이것을 물고 지내면 재물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 열매를 다시 가져오라고 했지요. 다른 말은 없이 말이에요. 이 세 사람은 그 열매를 입에 물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지요. 밥 먹을 때만 옆에 잠깐 빼놓고는 하루 종일 입에 물고 있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남이 무슨 말을 해도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해야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손짓 발짓으로 해야 하니 말이에요.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두 사람은 열매를 뱉어서 주머니 속에 넣어 놓았습니다. 입에 물고 있으나 주머니에 넣고 있으나 마찬가지겠지. 1년 후에 갖다 주기만 하면 되지 뭐. 입에서 열매를 뱉어낸 두 사람은 다시 전처럼 말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자기 말도 하고 남의 말도 하고 쉴 새 없이 말을 했지요. 그런데 한 사람은
여전히 열매를 입에 물고 다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보, 새순물 좀 떠오시오. 하고 시켰는데 말을 할 수 없으니 직접 나가서 새순물을 떠서 했지요. 식구들이 보니 이 사람 달라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외양간 치워라, 앞밭에 김을 매라, 논물을 보아라, 밥을 가져다 달라. 이렇게 입으로만 한몫 보던 사람이 말없이 나가서는 스스로 묵묵히 일을 하니 왜 안 그랬겠어요. 저녁이면 이웃집 사랑방에 마실을 갔다가 첫 닭이 울 때야 돌아오더니 마실 가는 대신 초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삽을 들고 논으로 나갔지요. 동네에 큰일이 생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에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잘도 빠져나가더니 이제는 말을 할 수 없으니 몸으로 때울 수밖에요. 동네 사람들은 산신령을 만나러 가더니 벙어리가 되어 왔다며 안 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전보다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말수는 적어지고 행동을 더 많이 하고 부지런히 일을 하니 사람들이 좋아하게 될 수밖에요. 어느덧 산신령과 약속한 1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머니에 넣어놓은 열매를 꺼내보았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글쎄, 열매가 까맣게 썩어 있지 않겠어요? 입에 물고 있었던 세 번째 남자의 열매는 말짱한데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입에 물고 있었던 사람만 산신령에게 열매를 돌려줄 수가 있었지요. 그 후 끝까지 열매를 물고 있던 사람은 친구도 많아지고 재물도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열매를 물고 있을 때처럼 쓸데없이 남의 말을 하지 않고 몸에 밴 습관대로 스스로 일하고 부지런히 일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 세 번째 남자는 말로 하는 것보다는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킨 황수신. 수신은 글을 읽으려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고작 한 장을 넘기지 못하고 책을 덮어버렸지요. 눈앞에 아련하게 떠오르는 어여쁜 홍홍이의 모습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수신은 살금살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말을 타고 바람처럼 홍홍이의 집으로 달려갔지요. 그때 황희는 아들의 글 읽는 모습을 보려고 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글 읽는 소리는커녕 아들의 그림자조차 어른거리지 않았지요. 황희는 두어 번 헛기침을 한 후에 수신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이 녀석이 또 어디를 간 게야? 황희는 수신의 하인을 불러 물었습니다. 요즘 수신이가 어디에서 그렇게 자주 술에 취해 오는 것이냐? 대체 무슨 일이더냐? 하인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어서 대답하지 못할까? 하인은 땀을 뻘뻘 흘리며 뜸을 들이더니 겨우 고개를 들어 대답했지요. 도련님께서는 요즘 홍홍이라는 기생의 집에 자주 들르십니다. 기생이라고 했느냐? 알았다. 물러가거라. 다음 날 아침 황희는 수신을 불렀습니다. 수신이 방으로 들어오자 황희는 준비해둔 회초리를 들었지요. 네 이놈! 밤낮으로 학업에 매진하여도 모자라거늘 한낱 기생에게 빠져
고성세월을 하고 있단 말이냐? 아버지의 불호령에 수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비된 자로서 자식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종아리를 걷어라. 수신은 천천히 데님을 풀고 바지를 걷었습니다. 황희는 회초리를 힘껏 내리쳤지요. 회초리가 닿을 때마다 수신의 종아리에 빨간 자국이 생겼습니다. 종아리는 점점 부풀어 올랐고 수신은 어금니를 깨물며 아픔을 참았지요. 다시는 기방에 가지 않겠노라. 약조를 하거라. 예, 알겠습니다. 다시는 가지 않겠습니다. 수신의 말에 황희는 그제야 회초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수신은 아버지와의 약속대로 며칠은 방 안에서 꼼짝하지 않고 책만 읽었지요. 하지만 종아리의 멍이 차츰 나아지자 글만 읽는 것이 따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신은 하인을 불러 말했지요. 네, 홍홍이 집으로 갈 테니 제비를 하거라. 하인은 깜짝 놀라 주위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거기는 다시 안 가시겠다고 대감님과 약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가시면 큰일 나십니다. 이놈, 내 오늘만 살짝 갔다 올 테니 걱정 말고 앞장서거라. 하인은 안절부절 못하며 말을 끌고 나왔지요. 수시는 말에 훌쩍 올라타더니 그대로 홍홍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신의 말이 당도한 것을 본 홍홍이가 구르듯 달려나와 배시시 웃었지요. 수신은 홍홍이의 어여쁜 얼굴을 보자 기분이 좋아서 아버지와의 약속을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그 시각 사라진 수신을 기다리던 황희는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옷을 갈아입었지요. 대궐에 들어갈 때의 차림인 조복을 입은 다음 머리에는 정자관 대신 금량관을 썼습니다. 아니, 이 시각에 입걸이라도 하십니까? 금관 조복이라니요. 수신의 어머니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수신이가 아직도 들어오지 않고 있소. 틀림없이 기방에 간 것일게요. 내게 생각이 있으니 부인은 잠자코 두고 보시구려. 황희는 대문 앞에 서서 수신을 기다렸습니다. 밤이 너무 깊어 지나가는 사람조차 없었지요. 도련님,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저기. 수신과 함께 돌아오던 하인이 대문 앞에 서 있는 황희를 보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신은 술에 취해 반쯤 감은 눈으로 말 위에서 휘청대고 있었지요. 이 밤중에 웬 호들갑이냐? 무엇이 어쨌다고? 수신은 혀가 꼬인 소리로 하인을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버지를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 말에서 뛰어내렸지요. 아버지! 정신이 번쩍 든 수신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불호령을 내릴 줄 알았던 아버지가 수신에게 공손히 절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서 오십시오. 누추한 저희 집을 이렇게 찾아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수신은 깜짝 놀라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수신입니다. 저는 그동안
당신을 자식이라 여겨왔지만 당신은 저를 아비로 생각하지 않으신 듯합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다니요. 저는 제 자식과의 약조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만 당신은 그렇지 않으니 더 이상 자식이 아니지요. 그러니 손님으로 대할 수밖에요. 아버지의 말을 들은 수시는 그 자리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모두 제 잘못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수시는 아버지의 발목을 잡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제야 황희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지요. 한 번 더 너를 믿어보마. 그만 들어가 쉬어라. 수시는 아버지를 실망시킨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서 가슴을 쳤습니다. 아버지, 다시는 아버지를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평생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수시는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옛날에 총을 잘 쏘기로 이름난 포수가 살았습니다. 동물들은 그 포수의 이름만 들어도 놀라서 까무라쳤지요. 숲속의 왕, 호랑이도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명포수가 잡지 못한 게 딱 하나 있었지요. 바로 호랑이 왕, 백호였습니다. 어느 날 포수 한 사람이 찾아와 명포수를 살살 꿰었습니다. 우리 함께 백호 잡으러 갑시다. 백호를 잡지 못하고서야 어찌 명포수라고 할 수 있겠소? 그럽시다. 당장 백호를 잡아 가죽을 벗겨옵시다. 명포수는 큰 소리를 탕탕 쳤지요. 둘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앞불싸. 글쎄 앞서가던 포수가 갑자기 훌러덩 제주를 넘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무시무시한 호랑이로 변했습니다. 그 호랑이는 바로 백호였지요. 아니, 네가 나를 속였구나. 명포수는 재빨리 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백호가 한 발 빨랐지요. 명포수는 백호에게 그만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명포수의 아내의 뱃속에는 아기가 있었지요. 아기는 아버지 없이 태어났지만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힘도 세고 날쌔고 용감했지요. 아들은 이제 글방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걸핏하면 글방 아이들이 놀리는 것이었어요. 얼레리 껄레리, 이 아버지 없는 후레 자식 같으니라고? 아버지가 없는 것도 서러운데 놀림까지 당하니 아들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어느 날 아들은 한 아이와 싸움이 붙었는데 그 아이는 힘이 밀리자 아들을 또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버지 없는 후레 자식 같으니라고. 용용 죽겠지? 아들은 화가 나서 글방 아이를 실컷 패주었습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지요.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어머니께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애들이 아버지 없는 후레 자식이라고 놀립니다. 저는 왜 아버지가 없나요?
내 아버지는 먼 곳에 계시단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이 다음에 돌아오실 거야. 어머니는 눈물을 삼키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먼 곳에 계시기에 소식 한 장 없습니까? 이제부터 글방에 안 다니겠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눈물을 보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지요. 얘야, 잘 듣거라. 내 아버지는 호랑이도 무서워서 벌벌 떠는 명포수였단다. 그런데 백호를 잡으러 갔다가 그만. 그러니 애들이 놀려도 기죽지 말고 글 공부 열심히 하거라. 아버지를 빼앗아간 백호를 내 손으로 꼭 잡고 말겠어. 아들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다짐했지요. 어머니, 콩 한 대만 볶아주세요. 어머니는 콩을 후두둑 후두둑 볶아주었습니다. 아들이 원한다면 콩이 아니라 금싸라기라도 구해줄 판이었지요. 아들은 아이들에게 달려가 볶은 콩을 아작아작 깨물어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쇠 조각을 가져오면 맛있는 콩을 주지. 콩을 먹고 싶은 아이들은 앞다투어 쇠 조각을 가져왔습니다. 아들은 쇠 조각을 불에 달궈서 뚝딱뚝딱 총을 만들었지요. 그날부터 글방에 가지 않고 눈만 뜨면 총 쏘는 연습을 했습니다. 얘야, 글방에 가야지. 총 쏘는 연습만큼 부지런히 글 공부를 하면 과거 급제도 하겠구나. 아들은 아무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잠시도 쉬지 않고 총 쏘는 연습만 했지요. 처마에 매달린 고드름, 시궁창의 쥐, 나무 위에 새와 열매,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맞췄습니다. 차츰 총 쏘는 솜씨가 좋아져 총알이 빗나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지요. 어머니,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러 가겠습니다. 백호를 제 손으로 꼭 잡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아들의 말에 어머니는 펄쩍 뛰었습니다. 얘야, 그런 소리 마라. 아버지는 심리 밖에서 물동이에 구멍을 내고 물 한 방울 안 새게 다시 감쪽같이 막았다. 그런데도 백호에게 당했어. 아직 너는 어림도 없다. 그럼 저도 그리 해보겠습니다. 어머니는 멀리에서 물동이를 이고 자박자박 걸어왔습니다. 아들은 심리 밖에서 총을 쏴 물동이에 구멍을 뚫었지요. 그러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또 한 방을 쏴 틀어막았습니다. 어머니는 무척 놀랐지요. 어느새 아들이 훌쩍 자라 남편만큼이나 총을 잘 쏘게 됐으니 말이에요. 그래도 안 된다. 아버지는 심리 밖 나뭇잎에 바늘을 매달고 털끝 하나 흔들리지 않고 바늘귀를 맞췄다. 그럼 저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나뭇잎에 바늘을 매달아 놓고 심리 밖에 서니 바늘이 가물가물했지요. 아들은 바늘이 백호라고 생각하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랬더니 바늘이 백호처럼 크게 보이고 바늘 귀가 백호의 눈처럼 또렷이 보였지요. 방아쇠를 당기자 바늘 귀가 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나뭇잎은 까딱도 안 했지요.
어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백호에게 아들마저 잃게 생겼으니 어떻게든 막아야 했지요. 총만 잘 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는 어찌나 몸이 가벼운지 맨몸으로 바늘 위를 굴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았다. 아들은 마당에 바늘을 빽빽히 꽂았습니다. 그리고 맨몸으로 바늘 위에서 꼴딱꼴딱 제주도 넘고 떼굴떼굴 굴렀지요. 그런데도 몸에서는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아들을 말릴 수가 없었지요. 정말 장하구나. 부디 몸 조심하고 꼭 살아 돌아오너라. 떠날 채비를 마친 아들은 어머니께 두꺼비가 든 병을 맡겼습니다. 어머니, 이 두꺼비가 살아있으면 저도 살아있고 두꺼비가 죽으면 저도 죽은 줄 아십시오. 아들은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리고는 집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금세 날이 저물었습니다. 잘만한 곳을 찾는데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불빛을 따라가 보니 반갑게도 집 한 채가 나왔지요. 이 깊은 산골에 젊은이가 무슨 일이요? 머리와 수염이 하얀 노인이 울었지요. 저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백호를 잡으러 왔습니다. 지금까지 백호를 잡는다고 들어간 포수는 여럿 봤습니다. 하지만 살아나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다오. 괜히 아까운 목숨 잃지 말고 하룻밤 자고 내일 당장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 손으로 아버지의 원수를 꼭 갚고야 말겠습니다. 노인은 아들의 눈이 이글이글 불타는 걸 보았지요. 젊은이의 뜻이 단단하니 내가 도와주겠네. 다음 날 노인은 집 앞에 있는 커다란 바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바위를 한번 들어보시게. 아들은 젖먹던 힘까지 다했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그 힘으론 어림도 없다네. 그러니 이곳에 묵으면서 힘을 기르도록 하게. 노인은 끼니 때마다 이상한 밥을 해주었습니다. 생긴 건 좀 이상했지만 아들은 주는 대로 뚝딱뚝딱 해치웠지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밥을 한 그릇씩 먹을 때마다 힘이 불끈불끈 솟아났습니다. 어르신, 이런 밥은 난생 처음 먹어보는데 이게 무슨 밥입니까? 이건 동산밥이라네. 산에서 직접 구한 산삼으로 지었지. 동산밥을 먹은 지 1회쯤 되었을 때 노인이 말했습니다. 바위를 다시 한번 들어보게. 처음엔 꿈쩍도 하지 않던 바위가 들썩 움직였지요. 보름 뒤에는 머리 위까지 거뜬히 들어올렸고 한 달 뒤에는 바위를 공깃돌 놀리듯 했습니다. 노인은 총 쏘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들은 눈 뜨자마자 총 쏘는 연습을 시작해 밥 먹을 때 빼고는 멈추지 않았지요. 석 달쯤 지나자 노인은 멀리 있는 나무 한 그루를 가리켰습니다. 총 한 방으로 저 나무 위 까마귀들을
모두 떨어뜨려 보아라. 아들이 총을 쏘자 까마귀들이 낙엽 떨어지듯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총 솜씨가 제법이구나.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으니 떠나거라.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백호를 꼭 잡아 돌아오겠습니다. 아들은 노인에게 큰 절을 올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백호를 찾아 산속을 헤매다 보니 날이 저물었습니다. 저 멀리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보였지요. 아들은 대문 앞에서 주인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찬바람만 휑하니 불고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이 어찌나 큰지 대문 안에 또 대문, 자꾸자꾸 대문이 나왔지요. 아들은 주인을 부르며 줄줄이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10번째, 12번째 대문 앞에서 큰 소리로 주인을 부르니 그제야 젊은 처녀가 나왔지요. 날이 어두워졌으니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안 됩니다. 오늘 밤 여기 계시다가는 큰일을 당하니 당장 돌아가십시오. 식구들이 호랑이한테 다 잡아먹혔는데 오늘이 제 차례입니다. 난 호랑이를 잡으러 온 사람이니 걱정 말고 나만 믿으시오. 호랑이가 제 발로 찾아온다니 마침 잘 됐지 뭐예요. 아들이랑 처녀가 호랑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밤이 깊어졌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갑자기 땅이 울리면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랑이에요. 여러 마리예요. 놀란 처녀가 소리쳤지요. 어서 피하시오. 아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호랑이 한 마리가 처녀에게 달려들었지요. 아들은 번개같이 총을 쏴 호랑이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호랑이가 처녀에게 달려들었지요. 아들은 호랑이들을 차례차례로 쓰러뜨렸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무사해서 다행이오. 아들과 처녀가 기뻐하고 있을 때였지요. 갑자기 등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어요.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호랑이 한 마리가 죽은 호랑이 위에 엎드려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피리처럼 생긴 금자로 죽은 호랑이를 발끝부터 한 자, 두 자 재고 있지 뭐예요. 금자로 머리까지 재고 나자 믿기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었던 호랑이가 부르르 몸을 떨면서 몸을 일으키는 것이었지요. 호랑이가 들고 있던 건 바로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금자였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죽은 호랑이들이 차례로 벌떡벌떡 일어났으니 말이에요. 다시 살아난 호랑이들은 아까보다 더 사납게 달려들었지요. 처녀네 집에 한바탕 무서운 회오리 바람이 일었습니다. 한 마리를 쓰러뜨리고 나면 또 다른 호랑이가 달려들었지요. 하지만 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몸을 휙휙 날리며 떼구르르 굴러서 죽을 힘을 다해 호랑이들을 물리쳤습니다. 호랑이들이 다 죽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처녀는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지요. 아들은 금자까지 손에 넣었지만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호랑이 가운데 백호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를 죽인 원수 백호란 놈이 남았습니다. 동산밥을 해준 노인이 백호의 생김새를 일러주었는데 백호는 몸집이 집채만 하고 머리통이 함지박만 하다고 했거든요. 새벽녘이 되자 밖에서 쿵쾅쿵쾅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오고 그 뒤로 온갖 동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있었지요. 바로 백호였습니다. 백호는 집이 울릴 만큼 큰 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눈에서는 시퍼런 불이 번쩍번쩍 일었지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죽인 백호로구나. 아들은 사납게 달려드는 백호의 머리통을 쏘았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얼마나 날쌘지 총알을 잘도 피했지요. 이번에는 배에 총을 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백가죽이 두꺼운지 총알이 핑핑 튕겨져 나왔습니다. 큰일 났지요. 이러다가는 아버지 원수도 갚지 못하고 호랑이 밥이 되게 생겼으니까요. 아들이 백호랑 힘겹게 싸우고 있을 때 집에서도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꺼비가 이상한 것이었어요. 가죽이 축 늘어져 할딱할딱 겨우 숨만 내쉬고 있었지요. 어머니는 놀라서 가슴이 벌렁벌렁했습니다.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었지요. 어머니는 부랴부랴 깨끗한 물을 한 사발 떠다 놓고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두꺼비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두꺼비가 죽으면 우리 아들이 죽고 우리 아들이 죽으면 저도 죽습니다. 그러니 제발 두꺼비를 살려주십시오. 어머니는 손이 닳도록 빌고 또 빌었습니다. 총알을 다 막아낸 호랑이가 입을 쩍 벌리고 벼락같이 아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들은 몸은 날리면서 백호를 향해 주먹을 날렸지요. 몸이 붕 떴다가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온 세상이 캄캄해졌지요. 아, 난 이제 죽는구나. 아버지 원수도 못 갚고 백호의 밥이 되고 마는구나. 정신 차리세요.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처녀의 목소리에 아들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호랑이 뱃속이요? 이제 정신이 드셨군요. 아니에요. 당신이 백호를 해치웠습니다. 처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믿기지 않았는데 정말 눈앞에 백호가 쓰러져 있지 뭐예요. 아버지 원수를 갚아 속이 후련합니다. 이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아버지 뼈라도 찾아서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호랑이 굴을 알고 있습니다. 아들은 처녀를 따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커다란 굴이 하나 나왔지요. 굴 안에는 허연 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사람들의 뼈였지요. 그런데 뼈에 이름표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것들 중에 어떻게 아버지를 찾겠어요.
아들은 한숨을 푹 내쉬었지요. 아들은 뼈 더미 앞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달그락달그락. 갑자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니 한 무더기 뼈가 춤추듯 움직이는 게 아니겠어요? 철커덕 철커덕. 뼈 무더기 옆에 있는 낡은 총에서도 소리가 났습니다. 신기하게도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뼈와 총이 아들을 알아본 것이었지요. 아버지, 제가 드디어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뼈를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뼈를 정성껏 추슬러 일어서는데 주머니에서 금자가 툭 떨어졌지요. 이 금자가 뼈만 남은 아버지를 살려낼 수 있을까? 아들은 뼈 조각을 차례로 맞춘 다음 금자로 한 자, 두 자, 발끝부터 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손이 덜덜 떨렸지요. 아들이 머리까지 재고 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뼈에 도로록 도로록 살이 붙더니 건장한 남자로 변하는 것이었어요. 아들은 한눈에 아버지를 알아봤습니다. 장수 같은 몸집이며 얼굴이 서로 닮았거든요. 얼마 뒤 아버지는 잠에서 깨어나듯 부스스 깨어났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렸지요. 아버지,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도 아들을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내 아들, 정말 장하구나. 어느새 이렇게 자랐구나. 아버지와 아들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호랑이한테 잡아먹힌 사람들을 모두 금자로 살려냈지요. 장에 갔다 고개 넘어가던 사람, 제사를 지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사람, 처녀네 가족들, 산짐승을 잡던 포수,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내가 정말 살아난 거야?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덩실덩실 춤추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처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값비싼 호랑이 가죽을 잔뜩 짊어지고 말이에요.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꿈에도 그리던 아들 목소리를 듣고 버선발로 뛰쳐나왔습니다. 마당에는 키가 훌쩍 크고 장수처럼 늠름한 아들이 서 있었지요. 게다가 죽은 줄 알았던 남편까지 살아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과 아들을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처녀와 결혼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참,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산밥을 해준 노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이 온데간데 없지 뭐예요. 그 노인은 아들의 효심에 감동해서 아들을 도와주러 온 신선이었나 봐요. 보물 회초리. 와장창! 어머니는 독이 깨지는 소리에 깜짝 놀라 방문을 열었습니다. 이 녀석, 서봉아!
이게 또 무슨 소리냐? 9살 서봉이는 어머니의 꾸지람에 고개를 숙였지요. 쥐를 쫓으며 놀다가 그만 장독을 깼습니다. 아휴, 도대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으니.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봉아, 이리 들어오너라. 서봉은 쭈뼛거리며 방으로 들어섰지요. 오늘은 서당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배운 것을 말해 보아라. 서봉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찌하여 아무 말이 없는 게냐? 오늘 배운 것을 말해 보라는데도. 어머니, 실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어서 책을 가져오너라. 어머니가 무서운 얼굴로 말하자 서봉은 주춤주춤 일어나 책을 가져다 펼쳤습니다. 읽어보아라. 서봉은 어머니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부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지요. 하지만 한 줄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대체 서당에서 공부는 하지 않고 무엇을 한 게냐? 아버지가 안 계신 것을 가엾게 여겨 오냐오냐 했더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어머니는 회초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지를 걷어라.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회초리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서봉은 벌벌 떨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지요. 안 된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어서 걷어라. 어머니는 있는 힘껏 회초리를 쳤습니다. 서봉의 종아리에 금세 피멍이 들었지요.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서봉을 한 대씩 때릴 때마다 눈물을 애써 참아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서봉은 종아리에 멍이 들었지만 어머니는 가슴에 큰 멍이 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서봉의 방으로 들어가 자고 있는 아들의 종아리를 어루만졌지요. 얼마나 아팠을까. 하지만 너에게 매를 든 내 마음은 더욱더 아프구나. 어머니는 새벽녘까지 서봉의 머리맡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는 서당에 다녀오는 서봉을 불러 물었지요. 오늘은 무엇을 배웠느냐? 열친 지도를 배웠습니다. 무슨 뜻이더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입니다. 너는 그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서봉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어미의 뜻이 무엇이더냐? 서봉은 면목이 없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잘 알고 있구나. 이제부터라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한다. 서봉은 어머니 앞에 꿇어앉아 무릎에 두 손을 얹고 공손히 말했지요. 네, 어머니. 지금부터는 어머니 걱정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공부에만 힘을 쏟을 것입니다. 오냐, 물러가거라. 어머니는 방을 나가는 서봉의 뒷모습을 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지요. 그날부터 서봉은
밤낮으로 글 공부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늦은 밤까지 꼿꼿이 앉아 낭랑하게 글을 읽는 서봉의 그림자를 지켜보며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지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서봉은 26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했지요. 백마를 타고 어사화를 꽂은 서봉이 방방의때의 차림으로 고향에 돌아오자 어머니는 반가이 맞아주었습니다. 방방의란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을 위한 시상식 겸 잔치, 때 입는 옷을 말합니다. 어머니, 소자가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잘했구나. 네가 참으로 자랑스럽다. 어머니는 서봉의 손을 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어서 들어오너라. 너에게 보물 한 가지를 보여주마. 어머니가 서봉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서봉은 보물이라는 말에 어리둥절했지요. 보물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어머니는 비단 보자기에 곱게 싼 물건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이다. 풀어보거라. 서봉은 의아한 표정으로 조심스레 보자기를 풀었지요. 아니, 이것은 회초리가 아닙니까? 회초리는 서봉에게 아주 낯이 익은 것이었지요. 이건 제가 어려서 공부를 하지 않고 말썽만 부릴 때 어머니께서 제게 드셨던 회초리 아닙니까? 그래, 기억하겠느냐. 이 회초리가 있어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 얼마나 큰 보물이냐. 서봉은 회초리를 두 손으로 들어 매만치더니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매와 매를 때리면서 괴로우셨을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소자 어머니의 크나큰 은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서봉의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뒤로도 서봉은 어떤 일에나 어머니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보고 행동했지요. 훗날 서봉은 인조 때 최고의 벼슬인 영의정에 올라 나라를 위해서도 충심을 다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충청도에서 듣고 계신 구독자님들 계실까요? 각 지역마다 조금씩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이야기들이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이세로 재물 샌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많은 말보다는 침묵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깨닫게 되었는데요. 말보다는 행동이, 또 많은 말보다는 침묵이 더 귀하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황희의 아들 황수신의 이야기를 통해 만일 내가 황희였다면 아들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느끼셨고 또 어떤 이야기가 가장 재미있었는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밤 여러분들의 밤이 편안할 수 있도록 이야기 사랑방은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뵐게요. 편안한 밤 되세요.